안녕하십니까. 사이너머를 주제로 저희가 새로운 그 모색을 하는 이 방송이 벌써 7회째가 됐네요. 그 잠시 좀 주춤했던 이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그런 조짐이 일어나서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서로 조심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좀 이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다음 주가 광주 민주화 항쟁 40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40주년이 지났는데도 그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 역사적 의의를 폄훼하고 또 어떤 정치적 이념으로 이 진실을 자꾸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특히 광주 이 당사자들이 가슴이 참 무너져가는 이제 그런 아픔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광주 5.18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그 진실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마침 광주에서 당시에 그 현장에 계셨던 김병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목사님 그 당시에 광주에서 아마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그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말문을 열어 주시죠. 예, 제가 그 80년 당시에 신학교를 이제 늦학기로 다녔기 때문에 호남신학교 3학년 있었고 재학 중이었고, 이제 장성 진원면 양육교회에서 그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5월달에 호남신학교에서는 축제가 있었어요. 갈멜 축전이라고. 이제 5.18 전주간이죠. 전주간 내내 이제 광주가 있었지요. 신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도청 앞에서 저렇게 집회를 하는데 뭐 우리는 이제 축제를 보이콧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었고, 저는 이제 보이콧하는 입장에서 그 광장에를 나가 보니까 그때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민주화 돼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5.15 서울역 회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심재철 지금 저 통합당 미통당 거기 저 원내대표였던, 거기가 학생회장 하면서 그냥 대회군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운동권이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13일부터 회군 후 16일까지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금남로에서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박정희 그 독재자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군사정권은 끝났다, 민주화가 올 것이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자, 이렇게 다 민주화 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전국이.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전남대학교까지 태극기를 들고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행진을 했어요. 그때 뭐냐 그러면 이제 막 뭐 불순분자니 뭐니 하는 그런 또 모함들이 있으니까 그때의 학생들이 뭐라고 결의했냐고 하면, 우리는 휴전선에서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총 들고 우리는 휴전선에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민주적이고 우리는 이 민주 회복을 바라고 뭐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우리는 뭐 어떤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위 신군부가 그 당시 상당히 거국적으로 여러 시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딱 광주를 이제 뭐라 할까요? 딱 선택해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강력하게 진압을 하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광주에 그렇게 이제 병력을 이제 나중에 투입하게 된 배경 혹시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걸 이해했나요? 예. 뭐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정리해 보면은 12.12 사태로 인해서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일단이 이제 권력을 잡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싶은데 국민들은 전부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전두환 그 일단들이 광주에 내려보낸 것입니다. 광주에 계엄군들을 이제 내려보낸 거예요. 군인들을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무려 한 2달 전부터 전방에서 박달나무로 방망이를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3공수, 7공수, 11공수가 내려오고 24단이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광주를 그러면 왜 타켓으로 삼았을까? 이렇게 볼 때 광주가 역사적인 이제 저항의 도시 아닙니까? 저항의 지역 아닙니까? 뭐 의병 또는 이제 그 넘어가면 동학 뭐 이때부터 여기 뭐 광주 학생 사건으로부터 상당히 의향이고 뭐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광주가 기질적으로 보나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그렇다 이겁니다. 또 특히 이제 박정희 시대에 얘가 소외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뭐 이런 지역이요. 또 이제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김대중 선생의 또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치자. 그러면은 광주 사람들이 그냥 순순하게 순응하든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저항을 유도를 시킨 거죠. 그래서 5월 18일 날 아침 10시경에 전남대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무조건 두들겨 팬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네, 그게 네, 5.18이에요. 네. 네. 그 5.18에서 5월 27일까지 최종적으로 도청이 점거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뭐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지 뭐 특정한 뭐 지도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특히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까지는 이제 그 계엄군들이 전대, 초대 이런 데에 수경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과 충돌을 하고 이런 거리 시가전이 이제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도청 앞에서 이 탱크 장갑차를 대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벌써 이제 19일, 20일부터 이제 광고 앞에서 또 뭐 등등 광주역 앞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군인이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택시 기사들 또는 이제 그때 당시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모두 이제 그 이렇게 차량들을 가서 뭐 탈취한 것이죠. 그냥 접수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밀어붙이고 또 그 다음에 21일 날 12시 경에 그 계엄군하고 광주 시민하고 대치하는 가운데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소리에 맞춰서 그때 이제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짜 쏘니까 처음에는 공포인 줄 알았는데 쏘니까 그때 이제 도망가고 다치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시위가 완전히 그 광주 학살극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렇게 진실이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일부는 여전히 그 왜곡된 채로 그 피해 그 상황이 아주 이렇게 묻히거나
또 어떤 부분은 또 너무 또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일테면은 그 진압 과정에서 그 폭력, 더군다나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자국민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참혹한 짓을 했겠나. 특히 이제 공수부대들 중심으로 그런 짓을 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혹시 뭐 목격했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또 현장에서 들으셨거나 뭐 그런 참상에 대해서 좀. 뭐 저는 이제 5.18 전에도 한 일주일간 참여를 했었고 5.18 당시에도 광주에가 뭐 좀 머물러 있었고 5.18 이후에도 이제 진상규명 회복운동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나 뭐 좀 5.18하고 같이 살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아주 저 진압 과정에서 저질렀던 그 만행. 그것이 사실이냐? 진압 과정에서 그 만행은 피해자들도 증언을 하지만은 외국인들, 예를 들어서 헌트리 선교사, 이분이 호남신학교 우리 이제 목회상담도 가르치고 기독병원 옥목이었어요. 이분이 다 촬영을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 촬영을 해서 이제 그걸 전부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힌치페터 그 기자가 또 촬영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생생한 모습을 외국 기자들이 더 외국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찍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이나 미국에서 더 그 잔인한 작살 광경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기독병원에서 이제 그때 당시 기독병원, 전대병원, 적십자병원 이런 병원에 모두 그 부상자들이 갈 것 아닙니까? 치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사들은 이것이 M1 탄이냐 M16 탄이냐 이 탄환을 안단 말입니다. 뭘 썼느냐 이것으로 봐서 다 이것이 증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 광주가 그렇게 이제 진압을 한 명분으로 지금도 진실처럼 떠도는 얘기가 그때 광주에 간첩이 이렇게 내려왔다든지 뭐 그 북에 뭐 몇 부대가 투입이 됐다든지 그래서 그걸 소탕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또 당시 뭐 시위대들이 교도소를 또 습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만원 같은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 광주에서 뭐 간첩이 있었다, 뭐 간첩들이 소행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그 루머를 퍼뜨린 게 뭐냐 그러면은 그때의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시위대들이 복면을 했습니다. 복면을 마스크가 아니라 복면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아니 체류탄이 문제가 아니라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총기를 들었기 때문에 총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게 불안하다고 말이요. 신분 노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루머가 같이 들었고 있었고 이 사진에도 보면은 그 복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디서나 보면 무슨 흉악범들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하기가 좋게 됐고, 근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광주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광주의 그 시민들이 광주를 말하자면 장악했다가 광주를 다스렸다가 이 기간이 딱 7일입니다. 22, 23, 24, 25, 26, 27, 21일 1일부터 그러면은 7일인데 21, 22, 23, 24, 25, 26, 27일인데 이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거기에 광주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은행이라도 한번 털어볼까? 서민금고라도 한번 털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광주 도청 앞에가 외환은행이 있습니다. 서민금고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털렸어요. 광주가 딱 진압되고 나서 도청 캐비넷을 열어보니까
캐비넷에가 공무원들 보험급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넝마주의도 들어가고 뭐 불황화도 들어가고 전국에서 그때 광주로 모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에이 광주 와서 내가 가만히 한탕 하자 이래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일체 그런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1977년에 에디슨 발전소에 낙뢰로에서 그 정전이 25시간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범죄 건수가 1,300건, 강도, 약탈, 뭐 도둑질, 그리고 강간이 많아서 10개월 후에 임신율이 엄청나게 올라버렸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먹밥을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헌혈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코로나19를 보면서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막 마트가 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에 광주가 교훈이다. 우리는 위기를 정말 사랑으로 인간애로 극복했다. 나는 뭐 광주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나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냐? 당신들이 인간이냐? 당신들이 우리의 군대냐 말이야. 이러고도 우리가 살아야 되냐? 에? 근데 목사님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정권도 여러 차례 바뀌고 그랬는데 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주에 대한 그 뭐 사태, 민중 항쟁, 학살, 뭐 민주화 운동 등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명명, 이름 붙이기와 이 진상 규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 최근에 전두환 그 법정에 서서도 헬기 사격 없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총알 탄원이 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40년 동안 정권도 바뀌고 어쨌든 그래도 민주적 정권도 들어서고 그랬는데 이 진상이 지금도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게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기밀 문서들이 해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 가운데서 특별하게 정말 진실을 용기 있게 밝힌 사람이 없어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다 피해자 증언들 중심으로 우리가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도대체 왜 남아공이나 그 만델라나 데스몬드 투투가 이제 그 백인 정권 무너진 이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가해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화해의 과정을 거쳐갔는데 왜 우리는 그걸 사실 진실과 화해위원회 또 한번 구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점은 이제 광주 명명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광주 사태라고 하는 것은 신군부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정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광주에 와서 그러한 학살 행위를 저질렀던 그 사건 그것 자체가 사태입니다. 이걸 사태라고 해요. 그다음에 처음에 사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싸우고 또 싸워서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바꿔집니다. 김영삼 정권 때 이름이 바꿔져요. 그리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학살자들이 그러면은 요즘 또 광주 가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래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거냐. 민중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우리의 하나의 열정으로 우리의 그 인간의 도리로 우리가 여기에서 저 학살범들하고 맞선 것이다. 이건 민중의 항쟁이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민중항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해서 그것이 하나도 불편 없이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왜 자꾸 광주가 이렇게 진상이 규명이 안 되냐? 광주 5대 과제가 있습니다. 광주 사태 5대 과제가 있는데 첫째는 진상 규명, 그 다음에는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는 배상 피해자 배상해라, 보상해라, 보상. 그다음에 명예 회복, 그다음에 정신 개성. 요거 5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보상이고 배상이고 여기 명예 승계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제일 안 돼 있는 것이 지금 진상 규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상 규명이 헬리콥터가 여러 대가 아주 그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날라와 가지고 광주 전일빌딩을 비롯해서 이렇게 기총 사격을 했는데 탄환 자국이 지금 254발인가 남아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네. 안 쐈다고 그래. 안 봤다고 그러지. 진상규명. 사망자 수도 막 광주 사태 막 끝나고 나서 정부 발표가 166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피터슨 선교사가 침례교 선교사가 자기가 직접 병원을 다니면서 조사했어요. 832명이에요. 우리 윤영규 장로님 알죠? 윤영규 장로님이 병원마다도 다녀서 메모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1236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그것이 바로 메모를 시켰거나 시신을 불을 태웠거나 공수했거나 바다에 빠졌거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걸 기록이 없고 증언이 없으니까 지금 못한다는 거죠. 이 일이 이제 이 얘기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장 그 미군 부대 정보원이 작년에 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증언할 때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화정동에 가면은 국군 통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통합병원에 그 소각실이 있어요. 뭐든 이제 의료 폐기물 이런 것 소각하는 소각장이 있어요. 그게 5월 내에 연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장독을 못 벌려놨대요. 그 채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권력이나 가해자나 정부나 이게 정권의 이 정보계통에서 이제 그걸 조사해야지 민간이 피해자가 어떻게 거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금 송선태 위원장이 나왔는데 이걸 좀 야물게 조사를 해서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목사님 마침 그 NCC에서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지난 7일 날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한 그 증언과 고백 운동 여기에 전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운동을 거국민적으로 그래서 가해자들이 이제는 용기 있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역사적 그 증언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좀 운동 제안을 했어요.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이런 제안을 한 데는 이걸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선교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때마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고 그에 따른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그걸 지켜보면서 기대를 하는데 그것만으로 지금 광주가 요구하는 정말 온전한 그 진상이 밝혀지겠는가 이런 의구심은 여전히 남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좀? 지금 이제 그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발족이 된 뒤로 광주시와 5.18 단체에 접수됐던 한 20건의 그 문건 요구사항 그 사항들이 이게 이제 인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가해자들, 정권 여기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밀 문서들을
이제 40년이 지냈는데 내나 봐라. 지금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다 지내서 그 사람들을 사법 처리할 겁니까? 역사의 진실은 규명해야 되고 40년이 됐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고서는 한 장은 나와야 되는데 집단 발표를 했어요. 집단 발표를 뭐 송암동에서도 하고 도청 앞에서도 하고. 그런데 군이라고 하는 것이 쏘아라 그러니까 쏘는 것이지 그냥 지가 혼자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발표 명령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회의가 있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규명도 없이 이 시대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광주 5.18에 대한 5.18 영령들이나 광주 정신에 대한 또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하고 밝힐 건 밝히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나치나 이제 프랑스가 나치 청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나치 범죄들 지금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소시효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공소시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끝까지 그 진상 규명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은 그렇게 참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왜 이것이 더디 안 이루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뭐 극우 극좌 이래가지고 아직도 반공 논리 내지는 과거의 그 군부 정권의 세력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추고 보호하고 자기들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진실 규명의 그런 역사 청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반민특위도 해산되고 그렇고 아무것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5.18이야말로 이건 해야 된다. 왜냐? 5.18이 가지고 있는 뭐 사람이 많이 죽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이 5.18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이런 촛불혁명도 없습니다. 5.18의 아들이 6.15고 6.15가 자라서 이게 촛불혁명이 돼서 지금 이렇게 세계의 민주화 규감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의 인권사에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박정희 이제 시해 사건 그 배후에도 이제 미국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주가 진행될 때 미 항공모함이 그 부산에 정박했을 때 제 기억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신군부의 구테타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그리고 그 견제하고 또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한 게 아니냐가 하는 소문이 돌았던 차에 그 당시에 그 주한미 사령관이었던가요? 위컴인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은 마치 들쥐 같아서 그 누가 지도자가 됐건 가면 다 따라간다 해가지고 정말 이거 위컴인가요? 예, 하여튼 뭐 이건 이런 모독적인 그 발언 그때 아마도 그것이 계기가 돼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을 바라보는 뭐 시간 길게는 마시고 짧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광주 금남로의 무슨 큰 교회는 쫓겨가는 시민들이 못 들어오도록 교회 문을 뭐 닫았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쨌든 계엄군하고 시민 사이에서 중재를 역할을 하고 또 그 상당한 부분에서 또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그 미국하고 관계는 사실 제 자신도 미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좀 우군으로 생각을 하고 미국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고 또 이제 5.18 당시에도 부산항 앞에 항공모함이 왔는데
미국이 우리 이 광주 시민들의 고립무원한 상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이제 그러한 그 희망적인 기대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어요, 광주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러고 이제 거의 수포로 돌아갔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압니다.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이 지금 한국군이 지금 군사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미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이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군대를 좀 보내달라. 뭐 이제 명목은 뭐냐 그러면, 이거 지금 학생들 시위가 일어나고 그냥 민중들 시위가 일어나서 국가 전망이 위태롭고 질서가 교란된다. 그냥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때 위컴이 공식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Your request is approved 그럽니다. 제 영어가 정확한가요? Your request, 당신의 요구는 승인됐습니다. 당신의 요구를 승인하면, 그러니까 군대를 승인했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이 승인을 안 하면은 이게 군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단 들어왔죠. 3공수, 7공수, 11공수 들어왔죠. 31사단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들어와 버렸으니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투상 힘이 약해서 시민군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작전상 후퇴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실은 전두환이 다시 군대를 다시 들여 보낸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진정한 우리의 우방이고 진짜 정말 그 우리의 안보를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살인 사태가, 학살 사태가 일어났는데 뭔가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무언가 좀 우방으로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방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 이 교회의 역할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만, 교회가 당시에 둘로 갈라졌어요. 지금도 그러지만은, 지금 말하자면 얼른 쉽게 말해서 강경파와 말하자면 강경파와 뭐 온건파, 좋게 말하자면, 그럼 강경파는 누구냐? 이성학 장로님, 조아라 장로님, 뭐 명록은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광주의 수습위원회가 거의 결성이 돼 갖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주로 시민군들하고 도청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주장이 뭐냐? 계엄사에서는 너희들 총을 내려놔라, 총을 반납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용서해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총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다 묵인해주고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겠다, 인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건파에서는 거기 이제 보수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은 무기를 이대로 무기가 돌아다니면 광주에 큰 살상 사태가 일어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들이 권총을 차고 다녔어도 오발 한 번 안 났어요. 그렇게 광주가 도덕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 누가 갖고 가서 강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이 있겠다 싶습니까? 도청 앞에 가면 누구나 총 줘요. 주민등록도 제시 안 해도 실탄도 주고, 총 못 쏘니까 거기서 연습도 시키고. 그런데 총이 그렇게 흔하게 돌아다니는데 오발 사건, 강간 사건, 도둑질 이거 하나, 세계 역사상 이렇게 도덕성이 있는 곳은 없다. 그런데 이걸 뭐 광주를 소요 사태로 난리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 좀 하러 왔어요. 이것이 무슨 뭐 빨갱이가 시킨 것이고 뭐 지만원이 뭐 그 뒤에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광주가 밝혀지면 자기들의 위신과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시켜서 그런 공작을 하고 광주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진실로
정의 차원에서 이걸 규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곧 민주화 운동이고 이것이 결국은 통일운동이다. 그리고 이 광주의 진상이 규명이 완전히 될수록 정말 우리 민족과 인간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선할 수가 있냐. 그 위기 가운데서 주먹밥을 나눠주고 하고 시장에 그 아주머니들이 문 잠그고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야지. 그런데 다라이에다가 주먹밥 만들어서 주고 마트에서는 자기 물건 털어다가 먹이고 그래가지고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그냥 말하다 보면 일종의 잔치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광주가. 내 피도 좀 빼주시오. 금남동 황금동 아가씨들도 우리 피는 덜 없어. 내 피는 빼주시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난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광주 사태가 막 시끄럽고 막 총 쏘고 했지만 그렇게 악이 성했기 때문에 선과 인간의 본연성과 사랑이 다시 부활하는 현장이 나는 광주다.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나는 이것을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카이로스. 진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그 사건의 시각을 그런 그 지금 대동성 뭐 우리 도덕성에서 지적한 거 목사님 그건 정말 대단한 그 저기네요. 평가하고 또 그것이 오늘의 촛불에까지 그렇습니다. 면면하게 역사 밑에 흐르는 그 광주 정신이다. 그게 단순히 뭐 많은 피해와 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정말 그래서 더 계승해야 할 정신 같은데 광주 정신이라기보다도 우리 민족의 인간성이다. 그것이 동학 정신이고 임진왜란 때 이 저항 정신이고 이래서 이 조그만 한반도가 이게 참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 인간성 이것이 발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광주라는 데서 일어났지 이건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어디에서 났어도 그렇죠. 그 광주에 대해서는 또 광주 5.18 민주 항쟁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저희들도 듣고 또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뭐 모르진 않았지만 오늘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 가슴이 좀 뜨거워지네요. 그리고 보수 교단에 소위 말하자면 뭐 종교 마피아가 있어요. 요즘도 그러지만은 어디도 다 그러지만은 뭐 진보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 몇 사람들이 그 계엄군하고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너희는 총기를 내놔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분들이 보수 쪽에서도 한 건 있어요. 관값도 거두고 성금도 거두고 그러니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불법한 사태이고 또 특히 학생들이나 여기 항쟁 시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힘을 모아서 같이 이것은 총기 그 전에 이걸 죄를 묻지 말라. 이걸 갖다가 이것을 해줘야 이 타협을 해줘야했었는데 거기에서 보수진보 강경옹건파가 갈라졌던 것은 한 유감이라고 봐야죠. 가슴 아픈 얘기네요. 가슴 아픈 얘기죠. 하여튼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아까 뭐 여러 말씀 속에서 나왔지만 결국 그 광주 사태를 광주 문제를 또 광주 항쟁 이 사태를 여전히 그 불순분자의 소행 뭐 심지어는 그 뭐 저 북쪽에서 온 간첩들의 뭐 그런 소행 뭐 이런 것으로 여전히 폄하하고 왜곡시키려고는 이런 시도는 결국 여전히 지금도 한반도가 분단되고 있다고 하는 이 아픈 역사적 이 현실 이것 때문에 여전히 그 반공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여전히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이 가로막고 있는 이제 그 이념적 그 문제인데 결국 목사님은 광주 민중 항쟁 사건은 결국 나아가서 한반도의 그 화해와 통일로까지 승화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읽혔어요. 예. 예. 또 이것이 한국 그 NCC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또 진영의 예. 그런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 이에 덧붙여서 오늘 목사님 그 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당부의 말씀, 그리고 또 뭐 더 나아가서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이 저 지금 40주년을 지나면서 혹시 좀 어떤 기대나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 좀 말씀을 마무리해 좀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은 뭐 굉장히 많으실 것 간단히 같아요. 하죠. 예.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 역사의 예수, 제국주의 억압하에서 그 종교 그 기득권자들의 그 왜곡된 그런 저 잘못된 교리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진 자들의 횡포 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인간 해방 운동을 했던 그 해방 공동체가 바로 분단의 모순 속에서, 바로 자본주의 신자주의의 모순 속에서, 바로 타락한, 오늘 뭐 N번방이라든가 보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기서 기독교가 국민들에게 과연 교회 가면은 그 예수 얘기를 좀 들으면 인간도 바꿔지고 세상도 바꿔지겠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는 죄론, 신론, 인론, 기독론, 종말론, 그래서 여기 예수가 아니라 저기 예수, 하늘나라에 대한 초월성만 얘기하지 현재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역사의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그 역사의 예수, 작은 예수들이 정말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작은 예수들이 좀 적은 교회도 돕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전기세도 못 내고 어려운 교회, 좀 큰 교회가 좀 도우면 어때요?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광주 정신으로,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살면은 통일도 어렵지 않다. 나는 그래요. 한국 교회만 정신 차리면 통일도 된다. 한국 교회가 100만만 여의도에 여의도 광화문 앞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나와요. 전부 권력과 금력과 승계와 이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잃을 것도 없고 은퇴 목사고 또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의 메시지, 예수의 삶, 예수 살기,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로 돌아가자. 한국 교회는.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나 오늘 여기 게스트로 모신 김 목사님이나 최 박사님이나 어쩌면 그 젊은 그 한 시대의 그 복판을 이 5.18 민주 항쟁과 더불어 이렇게 또 직간접 체험을 하고 이렇게 지나온 세대들로서 오늘 새삼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면서 정말 이것이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 5.18 광주 민중항쟁 사건이야말로 전 세계가 정말 하나의 귀감으로 삼아야 될 인간 승리요, 또 가장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더불어 사는 한 그 모범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실현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삶의 그 한 전형이다. 이런 좀 느낌이 들면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광주 이 40주년을 맞는 금년에는 정말 이러한 우리들의 이 소망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그런 계기, 또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짧게 이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 오늘 대화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수일 박사님은 신학 박사님이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기독교
사상을 편집하신 이 신학자들 앞에서 존에서 올라가지고 얘기를 안 하니까 조금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놔두고 하니까, 저는 5.18 당시에 10일간의 항쟁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 하나님의 나라다. 잠정적 예수 운동이다. 광주의 시민들은 잠정적 예수였다. 그 예수가 아낌없이 털어주고 먹여주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그냥 기독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보면은 그냥 막 이런 뭐 도축장 같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데서 꿰매고 소리 지르고 헌혈을 하고 길을 서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동적인 그런 현장이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뭐 광주를 규명해갖고 뭐 광주가 위대하다가 아니고, 이런 정신을 갖고 우리가 좀 통일도 하고 코로나 위기도 이런 사랑으로 좀 극복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분단 70년 이렇게 지내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좀 내놔야 됩니다. 내놓고 겸손해지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으로 오늘 대화를 마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